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75살 이상 고령자가 접종할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와 직접 계약한 물량의 첫 인도분인데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접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는 답변이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꼴인 67.8%로 나타났습니다. 모르겠다는 답변이 19.1%로 뒤를 이었고 접종을 받지 않겠다는 답변은 12.9%를 차지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3상 임상 결과에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긴급 사용 승인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는 48시간 이내 최신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제약사 화이자가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은 유럽연합의 백신 수출 승인 제도 도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됐지만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또 다른 대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치료제를 개발하는 앞타머 사이언스 한동일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접종할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이 백신은 우리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물량의 첫 인도분입니다. 이번에 공급된 백신은 중간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지역 접종센터 22곳으로 배송돼 다음 달 1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에 사용됩니다. 정부는 화이자와 총 1,300만 명분의 구매 계약을 맺었으며 다음 주에 25만 명분을 추가로 받고 오는 6월까지 300만 명분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68%는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12.9%는 접종을 받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도 19.1%에 달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는 복수응답에서 가족의 감염 예방이 79.8%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집단면역 형성, 본인의 감염 예방 순이었습니다. 반대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이유는 이상반응 우려가 85.8%로 가장 많았고 백신 효과 불신과 백신 선택권 없음 등으로 꼽혔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 안내와 달리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히려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치명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모두 예방접종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낸 이력이 있거나 1차 접종 때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예방접종이 금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에서 대규모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 결과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다음 달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허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최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월요일 미국에서 대규모로 진행했던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백신이 코로나19 증상 발현을 예방하는 데 79%의 효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보고된 것처럼 혈전이 높아진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특히 논란이 됐던 고령자들의 백신 접종도 효과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 방역 당국의 첫 입장은 긍정적이었습니다. The good news is also that there was comparable efficacy across ethnicity and age, namely a very good efficacy, 79.9% in participants who are 65 years of age or older. 그런데 하루 만에 미국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는 임상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상 결과에 최신 정보가 아닌 게 포함돼 백신의 효능 자료를 온전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의 임상 결과 평가 기관과 협력해 최신 효능 자료에 기반한 초기 분석을 공유하고 이 결과를 48시간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다음 달 미국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인데 사용 허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한국과 영국 등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사용 중이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의 일상 임상 시험을 미국에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약 형태의 이 치료제는 프로테아제라고 불리는 효소를 억제해서 바이러스가 인체 내 세포에서 자기 복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감염 초기의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임상전 연구에서 코로나19를 상대로 강력한 항바이러스 활동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미카엘 돌스텐 화이자 최고과학 책임자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변이 확산에 대처하려면 백신을 통한 예방과 감염자 치료 둘 다 필요하다며 치료 옵션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미국 화학학회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 23일 유럽연합의 코로나19 백신 수출에 대한 승인 제도에 실망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EU는 영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부족과 느린 접종 속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 1월 30일부터 제약사들이 EU 내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을 역외로 수출할 때 회원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이 제도를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사무총장은 WTO의 온라인 행사에서 나는 솔직히 실망했다고 말해왔다며 특히 그들이 그것을 3월부터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WTO 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면제 논의가 교착 상태에 있는 것과 관련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선 브라질의 일일 사망자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브라질 보건부는 현지 시각 23일 기준으로 하루 동안 3,251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가 29만 8,600여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최근 코로나19 변이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전국 27개 주 가운데 20개 주에서 사망자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굴 없는 거리 화가로 유명한 뱅크시의 코로나19 의료진 응원 그림이 1,440만 파운드, 약 224억 원에 판매됐습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가로 세로 약 1m 크기로 대여섯 살쯤 된 남자아이가 간호사 인형을 높이 치켜들고 노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 인형은 가슴에 적십자 마크를 달고 마스크를 쓴 채 슈퍼맨처럼 망토를 휘날리며 한 손을 뻗어 날고 있고 아기가 가지고 놀았던 듯한 슈퍼맨과 배트맨 인형은 바구니에 던져진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뱅크시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는 영국 의료 종사자들의 헌신을 기리며 이 작품을 사우샘프턴 병원에 기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선 가운데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가 3,400명대에 머무른 지 벌써 2달째입니다. 정체가 계속되면서 국민 피로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체하고 있는 원인 분석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방역 조치가 신규 확진자 규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러니까 현재 확진자 규모를 현 수준에서 더 낮추려면 단순히 시간만 흘러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추가적인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한데 최근에 오히려 일정 부분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 수준에서는 신규 확진자 규모 감소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에 신규 확진자 또는 집단 감염 발생 양상을 보면 유흥주점이라든가 일부 체육시설 등 최근에 방역 조치가 완화되었던 그런 시설들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더군다나 국민들의 경각심도 크게 완화된 측면이 있어서 목욕탕 등을 방문을 하시면서 비교적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염자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등교 개학 이후에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죠. 대부분 가족 간 접촉을 통한 감염이었는데요.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감염 위험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 전파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이 가족 간 전파가 발생을 하였다고 해서 가족 간 전파를 막을 방법을 강구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집안 내에서 가족 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감염된 가족 구성원이 외부에서 즉 직장 내 또는 지인 간 또는 식당 등 공용시설에서 감염됐다가 가족 내에서 전파를 시키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가족 간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감염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은 앞서 질문하신 사회 전체에서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달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자가격리자도 선거 당일에는 임시 외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른 시민들과 시간대를 다르게 나누겠다는 겁니다. 방역에 문제는 없을까요?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있었던 4.15 총선이거든요. 당시 확진자 규모를 보면 1차 대유행 끝자락이라 3월 말 4월 첫째 주까지는 100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였고요. 네. 네. 선거 즈음에서는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50명 안쪽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서울을 예로 들면 현재 서울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명 이상으로 당시 전국 확진자 규모의 2배 이상 되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뭐 방역상의 어떤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작년 총선 때 전국 규모로 방역 관리를 성공적으로 한 경험이 있는 만큼 더군다나 당시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 수준도 훨씬 높아졌거든요. 예. 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잘 대처할 수 있을 걸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다만 방역 당국 차원에서 자가격리자들이 제 시간에 격리지로 복귀를 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방역당국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백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봤더니 12%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월 백신 접종 시작 전에 조사했던 어떤 그 설문조사 결과보다는 접종 의향을 밝히신 분들의 비용이 다소 감소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주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만큼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그 논란 그리고 그 안전성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비 화이자 백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다만 향후 2분기에 다른 제조사의 백신들이 추가적으로 도입되고 이러한 백신들이 특별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신뢰도는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기저질환과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정부의 안내에도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서울에서는 시와 자치구 안내가 달라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저질환, 만성질환 환자가 백신을 맞아도 괜찮을까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은 고령층 그리고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접종 대상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오히려 고령층 또는 기저질환, 만성질환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시 위중증으로 악화되기 쉬운 대표적인 그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분들이 백신 접종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중증의 기저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백신 접종에 의한 면역 반응으로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접종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접종 후에도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성 문제가 없을까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은 이상 반응의 우려성 다른 백신보다는 더 높은 듯합니다. 근데 백신 접종과 미접종자를 비교를 했을 때 백신 접종이 갖는 어떤 이익 측면에서의 잠재적인 우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고령층이나 뭐 기저질환, 만성질환자 분들의 경우에도 일단 이 백신을 맞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79%라는 대규모 임상 3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발표 하루 만에 미 국립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가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안전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미국 임상 시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미국 국립알러지 감염병 연구소 측에서 제기한 의혹과 이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설명 사이에 사실성이나 진위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만 미국 국립알러지 감염병 연구소의 의혹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 추가로 발표한 보도문이 있는데 이번에 발표한 미국 임상시험 중간 분석이 1차 분석의 예비평가 결과와 일치한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분명히 이번에 발표한 부분은 임상시험 중간 분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립알러지감염병 연구소에서 의혹으로 제기한 것처럼 최근 정보가 아닌 오래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맞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 안전성이나 효능 분석 결과는 차치하고 이처럼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낳는 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나 수용성 측면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지난주에는 사망자도 6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글쎄요, 이 전 세계의 경향성은 각 국가 또는 지역마다 방역 조치나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이 다 달라서 단순히 사망자 추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만 최근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5주 연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특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동유럽권이나 필리핀 등으로 범위 면에서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있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앞서 리포트하신 것처럼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사망자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전 세계의 어떤 사망자 추이에 어떤 일조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일부 국가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사망으로까지 연계되는 그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라는 큰 산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1.3%와 3%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2분기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1%대 후반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연간 전체로는 지난 전망치 1.3%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올해 국내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3%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의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도 당초 예상보다 더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총재는 아직 실물 경제 활동이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서둘러 조정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 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2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 건수는 1만 6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9%나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1월 사망자 수는 2만 7천 명으로 출생아 수보다 2,100여 명이 많아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국내 이동 인구는 70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6% 감소했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은 인구 9,400여 명이 줄어 인구 감소가 가장 많았던 반면 경기도는 2만여 명 증가해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영양 정보를 적절하게 표기한 영유아 식품이 드물어 나트륨 과다 섭취가 우려된다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이 지난 1, 2월 영유아 관련 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이라고 표시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맞는 영양 정보를 제공한 제품은 단 2개에 불과했습니다. 영양 정보를 제공한 식품은 179개 있었으나 이들은 대부분 하루 기준치 비율을 36개월 미만 영유아가 아닌 3세 이상 국민 평균의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 표시했습니다. 연구원은 영양 정보를 표시한 179개 제품에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해서 판매하는 제품에 나트륨 기준을 적용할 경우 41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린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지난주 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한 것은 아니며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다음 주말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의 파트너들과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가 현지 시간 2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대북 정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 검토가 거의 완료됐으며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담판을 벌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이나 북한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관여하지 않았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모두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실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연습이며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새로울 것이 없다는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Can you tell us about Korea and firing of the rockets, what you've learned? We have learned that there's nothing much has changed. 북한 문제에 있어 외교와 동맹을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한국, 일본과의 마지막 조율을 거쳐 곧 모습을 드러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10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콜로라도주 식료품점 총격 참사의 용의자는 21살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콜로라도주 볼도 경찰은 총격 참사의 용의자가 21살 아흐마드 알-알라위 알리사라고 밝혔습니다. 10건의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다만 아직 범행 동기는 파악하고 있으며 단독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I know that there's an extensive investigation just getting underway into his background. He's lived most of his life in the United States. 경찰은 희생자들의 신원도 모두 공개했습니다. 텔리 경관 외에 20살에서 66살의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또 용의자가 범행 6일 전 돌격용 소총인 AR-15를 구매해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으며 희생자 가족들이 어떻게 느낄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를 위한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This is not and should not be a partisan issue. This is an American issue. It will save lives, American lives, and we have to act. We should also ban assault weapons in the process. 상원 법사위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총기 관련 규제 강화는 사고가 날 때마다 요구가 빗발쳤지만 입법 과정에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한 주 사이 참사가 연이어 터진 데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강력히 촉구한 만큼 이번에는 다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전역의 한인들이 애틀란타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온라인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재미 한인단체인 한미연합회와 뉴욕 한인회를 비롯한 미 곳곳의 주요 한인회는 현지 시각 2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6일에 미국 전역에서 동시 촛불 추모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6일에 미국 각 도시는 물론 한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총격 사건 희생자들을 같은 시간에 일제히 애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 한인들은 물론 다른 인종과 각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반아시아계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행사를 열어 이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장은 회견에서 미 전역에서 정해진 시간에 전국적으로 다 같이 목소리를 낸다는 의미가 크다며 지금까지 연락한 40여 개 한인회가 모두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이용되고 있는 네이버 계열 무료 메신저 서비스 업체 라인이 한국에 보관 중인 데이터를 오는 9월까지 모두 일본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대자와 다케시 라인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된 점에 사과하면서 한국에 있는 데이터를 오는 9월까지 일본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내 월간 이용자가 8,600만 명에 이르는 라인은 중국 업체에 인공지능 개발 업무를 위탁하면서 중국인 직원들이 일본 서버에 보관되는 이용자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서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어 라인 이용자 간 주고받는 대화 서비스의 모든 사진과 동영상 등이 한국에 있는 서버에 보관되는 것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잇따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내각부가 라인을 통한 방제 정보 제공을 중단하는 등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잠정적으로 메신저를 이용한 행정 서비스를 중지한다고 잇따라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주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무팀을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양국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의 이 같은 발표는 미국 국무부가 양국의 기후변화 실무팀 구성 합의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이와 관련해 미중 양국이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회담이 끝날 무렵 열린 비공개 회담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실무 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äytyy semmoisena filottimolleena quoi. Mietitkö koko klöhkanesko? But this one's close to Reykjavik and a fantastic setting to study. This is very exciting for us because we have been here since a bit more than 2 weeks, and for us it's just amazing. It's really interesting to see that. The wind can change at every time, so you have to think about gas and stuff like that.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안정성 논란을 일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을 두고 영국과 갈등을 빚는 유럽연합이 유럽에서 생산된 백신을 영국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브라질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의 4분의 1이 브라질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만큼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주제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또 다른 대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 가능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앞타머 사이언스의 한동일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회사 명칭은 회사의 정체성을 담고 있잖아요. 앞타머 사이언스 어떤 뜻인가요? 핵심적인 키워드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플랫폼 기술이다라는 부분과 항체와는 차별화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 포항공대에서 앱테머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을 때 이 기술은 미래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구축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글로벌 앱테머 허브의 중심에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연구를 해오면서 점차 이 앱테머는 항체와는 차별화됐구나. 그래서 앱테머만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만 제품 개발에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앱테머 사이언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앞타머는 단일 가닥의 핵산을 의미하는데 이게 용어가 다소 좀 어렵거든요. 네네. 이 앞타머를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앞타머는 이 케미컬 항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항체와는 또 어떤 차별성이 띄고 있는 건지 좀 같이 설명해 주시죠. 핵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DNA나 RNA와 같이 저희 몸에 존재하면서 유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전달하는 그런 물질들이죠. 구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게 긴 두 가닥이 서로 꼬여서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이중나선 구조가 아니라 단일 가닥으로 풀리게 된다고 한다면 단백질과 특이적인 결합을 할 수 있는 물성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일 가닥의 핵산 물질 여기에서 착안해가지고 앱테머라는 기술이 나오게 됐고요. 네.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특이적으로 결합한다는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항체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앱테머가 갖는 어떤 독특한 성질들이 있고 그게 이제 앱테머의 어떤 장점을 부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앱테머는 항체와 뭔가 표적 단백질과 결합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항체라는 것 자체가 표적 단백질의 특정한 시퀀스, 에피토프라는 데를 갖다 부분적으로 인식하는데 앱테머는 표적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감싸듯이 인식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높은 특이도와 결합 강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성은 앱테머가 상당히 안전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체내에서 거의 독성이 없고 또 항체에서 종종 보고가 되는 면역 원성 같은 문제도 앱테머에서는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물질이고요. 또 한 가지 앱테머는 상당히 실용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항체 같은 경우는 생체 시스템에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앱테머는 화학 반응기에서 단순하게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과정도 상당히 간단하고 또 제조 코스트도 낮고요. 더 나아가서 앱테머라는 것 자체는 저온 보관이 필요 없는 상온에서 매우 안정한 그런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앱테머가 연구용 시약부터 진단제, 치료제까지 항체의 언맷 니드를 갖다 풀어줄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특한 결합 방식과 안전성 그리고 실용성까지 갖춘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제 앞타머를 이용한 진단 기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타머 진단 기술은 어떤 원리로 작용되는 것이고 또 진단 사업 중 주요 파이프라인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최근에 혈액이라든지 이런 체액으로부터 진단 정보를 얻는 액체 생검 기술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바이오마커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바이오마커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의 바이오마커로부터 진단 정보를 얻는 다지표 진단 기술 쪽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고요. 앱테머가 갖는 특이도가 매우 높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저희는 다지표 진단 기술인 앱토미아 플랫폼이라는 기술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처음 저희가 했던 거가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었고요. 폐암이라고 한다면 아시는 것처럼
발병률도 상당히 높고 네. 또 어떤 치사율도 매우 높습니다. 근데 마땅한 바이오마커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조기 진단이 잘 안 되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 폐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기본적으로 혈액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 7종을 갖다가 동시에 분석하고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예. 저희가 식약처 승인까지 지금 받은 상황이고, 성능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민감도가 한 75%, 네. 특이도가 92% 수준인데 현재까지 상용화된 다시표 진단 기술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 제품을 가지고 지금 이제 판매 단계에 접어들었고, 예.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라든지 중국에서 임상 시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슷한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췌장암이라든지 간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앞타머를 이용한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타머의 특성에 대해서도 앞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앞타머가 어떤 원리로 질병 치료에 응용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치료제로서의 앞타머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에 결합을 해가지고 그 단백질의 활성을 갖다 억제한다든지 네. 아니면 강화시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예. 거의 항체와 동일한 원리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체에 비해서 갖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항체로 개발할 수 없는 신약의 개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 상당수가 항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표적 단백질에 대해서도 앱테머를 가지고 신약을 개발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앱테머가 특이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하나의 단백질의 특정한 일부에만 선택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경감된 그런 치료제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DC, 항체와 약물을 접합시킨 약물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술에다가 앱테머를 적용시키면 항체보다는 훨씬 쉽게 약물을 갖다 접합시킬 수 있는 옵션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앱테머란 물질 자체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암 조직이라든지 이런 구석구석을 잘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예. 네.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중화항체 치료제가 이미 개발이 돼 있잖아요. 네. 이 앞타머 사이언스가 개발한 이 코로나19 치료제는 기존의 중화항체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개발하는 앱테머도 원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중화항체 치료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바이러스 단백질의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프로틴에 결합해서 바이러스가 인체에 있는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원리는 동일한데 한 2가지 점에서 저희가 차별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중화항체 치료제가 갖는 이슈가 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항체라는 물질 자체가 어떤 면역이 상당히 과도하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중증 환자한테는 사용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 브로드하게 항체 치료제가 효능을 가질 수 있을 거냐, 네. 이런 2가지 이슈가 있는데, 앱테머 기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앱테머 기술을 설명을 드리면, 앱테머는 기본적으로 어떤 면역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증 환자한테도 저희가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또 하나 있고요. 예.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항체와는 기본적으로 표적 단백질과 결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부위를 갖다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 스파이크 프로틴을 감싸듯이 결합하기 때문에 그 특정 부위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부분에 상관없이 브로드하게 효능을 가질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동물 시험에서는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전부 다 확보를 했고요. 이거를 어떻게 임상 시험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스파이크 부에서 변이가 일어나도 이 스파이크를 이렇게 전체를 감싸듯이 공격하기 때문에 네네. 변이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앞타머의 장점이라고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래서 도대체 언제쯤 이게 나오느냐, 네. 임상시험은 언제 들어가서 언제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사실 주시죠. 앱테머 치료제에 관련돼 가지고 1차 어떤 웨이브는 저는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뭐 빅파마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치료제가 나왔고,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면서 지금 저희가 개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저희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체 치료제와는 차별화된 그런 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네. 저희보다 더 커다란 개발 능력을 가진 회사와 파트너링을 해가지고 임상에 들어가고 빠른 시간 내에 상업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코로나19 치료제뿐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당뇨병과 항암제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현황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임상 시험은 어느 단계 정도까지 이루어졌나요?
먼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당뇨 치료제 부분은 당뇨 치료제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인슐린 제제들이죠. 네. 그 인슐린 제제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심하고 또 내성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앱테모로 지금 당뇨 치료를 개발하고 있고요. 인슐린이 작용하는 원리를 본다고 한다면 네. 세포에 인슐린 수용체가 있고 거기에 인슐린이 붙어서 또 신호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로 신호 전달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저희가 원하는 혈당을 조절하는 신호 전달, 그리고 또 하나는 원하지 않는 부작용, 이렇게 동시에 두 개의 시그널이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개발하는 앱테모는 인슐린 수용체에 붙긴 붙되 인슐린과 동일한 위치가 아니라 그 인접한 다른 위치에 붙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혈당 조절 효과만 스위치를 온시키는 그런 약물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걸 알로스테릭 앱테모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개념을 갖다가 상당히 그 노블한 모드 액션을 갖는 퍼스트 인 클래스 약물이고요. 동물 실험까지는 모든 게 지금 데이터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임상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도 빅파마들이 상당히 관심을 보여서 그동안 빅파마들하고 여러 곳하고 같이 라이센싱 관련된 디스커션을 쭉 진행을 해왔었고요. 네.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휴먼에서 어떤 성능이 1차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에서 라이센싱 계약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개발하는 게 이제 항암제가 있는데요. 항암제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의 표적 전달 그런 개념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진도가 많이 나간 거가 간암 치료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간암 세포를 보면 간암 세포에 GPC3라고 하는 수용체 단백질이 많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단백질에 결합하는 저희가 좋은 앱테모를 찾았고 거기에다가 이미 성능이 입증된 항암제를 결합을 해가지고 간암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 실험에서는 효능을 다 확인했고요. 빠르면 금년 말에 이제 임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GLP 독성 평가라든지 GMP 임상 시료 생산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그 질문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그 앞타머 진단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그 폐암 진단, 그 폐암 조기 진단 기술에서 민감도가 75%, 특이도가 92%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민감도와 특이도가 의미하는 게 뭔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해 보면 주시죠. 민감도라고 한다면 환자를 제대로 환자다라고 이제 밝혀낼 수 있는 비율. 그리고 특이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상인이야. 그럼 정상이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민감도와 특이도가 있으면 말 그대로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이 필수겠죠. 대표님께서 제언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이오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속성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걸 개발하는 개발자나 어떤 회사의 경영진 그리고 투자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모달리티를 갖는 약물들이 어떤 신약으로 개발되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한 긴 여정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전략을 바꾼다든지 이런 능동적으로 이제 뭔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실패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영진이 뭔가 책임을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실패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토양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좀 더 긴 호흡으로 기다려주는 게 좋겠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저희가 항상 이제 저희가 앱테모 연구를 하면서 하나의 벤치마킹 하고 있는 회사 중에 이제 미국의 아이오니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1989년도에 처음 어떤 올리고모 신약입니다. 마치 안티센스 올리고모라는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한 거의 25년, 30년 동안 상당히 좋은 성과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나 꾸준히 연구를 하고 지금은 이제 엄청난 이 올리고 신약 부분에서 최고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만큼 기다려줄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회사를 끌고 나가고 있는
그 경영진이라든지 연구자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네. 그런 과정을 갖다가 꾸준히 지켜봐 줄 수 있고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분위기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변이 바이러스 대응 치료제 개발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코로나19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우리가 제대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변이 바이러스는 잘 대비해서 코로나19 종식이 좀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앞타머 사이언스의 기술이 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타머 사이언스의 한동일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궁내막증에 걸린 여성은 암 발생 위험이 34%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인 세브란스병원 어경진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김영태 교수 연구팀은 자궁내막증 환자 17만 명을 조사한 결과 자궁내막증 환자의 전체 암 발생 위험이 정상인보다 34%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궁체부암은 4.59배, 난소암은 2.51배, 자궁경부암은 1.84배 등 여성 암 발병 확률이 두드러지게 높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이외 조직에서 증식하는 질환으로 가임기 여성의 10% 이상에서 나타납니다. 지난 60년 동안 여름이 17일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남중국해 해양연구소는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구 기온을 분석한 결과 여름 길이가 평균 78일에서 95일로 17일 늘어난 반면 겨울은 76일에서 73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기후변화가 계속되는 오는 2100년에는 한 해의 절반은 여름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미 하버드 의대와 함께 침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연구원은 환자와 치료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침 치료 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임상시험을 통해 밝혔다며 하버드 의대와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구원은 하버드 의대와 공동 연구에서 한의사가 침 치료를 할 때 표정을 밝게 하거나 환자와 마주보는 횟수를 늘릴수록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빚공해 관련 민원이 1,844건으로 전년 대비 324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유형은 가로등, 보안등과 같이 주로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간 조명이 829건으로 45%를 차지했고 광고 조명 관련 민원은 30%였습니다. 빚공해 민원은 지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2,577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감소세입니다. LG화학이 스타트업 이너보틀과 손잡고 플라스틱 소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플라스틱 에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LG화학이 만든 플라스틱으로 이너보틀이 생산한 화장품 용기를 전용 물류 시스템으로 수거해서 100% 재활용하게 됩니다. LG화학은 화장품 용기는 안에 남아있는 내용물 때문에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면서 플라스틱 안에 별도의 파우치가 들어있는 이너보틀 용기는 세척 없이 바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예방 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0%도 안 됐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이상 반응 우려와 백신 효과 불신이 있었는데요. 국민의 불안감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빈틈없는 백신 접종 시행 등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